2011년 늦가을의 제주도는 바람부터가 달랐다. 육지의 바람이 사람의 옷깃을 파고드는 정도라면 제주의 바람은 오래된 집의 틈과 돌담 사이, 창문 아래 썩은 나무 틀까지 찾아 들어가 그 안에 숨어있던 냄새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는 것 같았다. 바다에서 넘어온 소금기 섞인 바람은 동쪽 해안 마을의 좁은 골목을 지나며 낮은 휘파람 같은 소리를 냈고, 비가 그친 지 하루가 지났는데도 현무암 돌담 사이에는 아직 검은 물기가 남아있었다. 그 마을 끝, 더는 손님을 받지 않는 낡은 민박집 하나가 있었다. 간판에는 오래전에 칠이 벗겨진 글씨로 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 중 그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이는 거의 없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바닷가 집이라고 불렀고, 어떤 사람은 강신의 빈집이라고 불렀다. 어린아이들은 그 집 앞을 지나갈 때 괜히 걸음을 빨리 했다. 바람 부는 밤이면 뒤쪽 창고에서 누군가 돌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마을에서 그런 이야기는 특별한 것도 아니었다. 제주에는 바람이 너무 많았고 돌이 너무 많았고 오래된 집이 너무 많았다. 바람이 헐거워진 처마를 흔드는 소리도 사람 울음처럼 들릴 때가 있었고, 돌담 사이에 갇힌 공기가 터지는 소리도 누군가 벽을 긁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파도 민박에 얽힌 소문을 되게 웃어넘겼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장사가 안 되는 겨울이었고, 태풍이 지붕을 날려버리는 일이었으며, 오래된 집 하나가 무너져도 수리할 돈이 없는 현실이었다. 그해 가을, 큰 태풍이 제주 동쪽 해안을 훑고 지나갔다. 뉴스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어쩌고 해안도로 일부가 침수되었다고 떠들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다. 귤밭의 나무들이 얼마나 누웠는지, 항구에 묶어둔 배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자기 집 지붕이 아직 붙어 있는지가 더 중요했다. 파도 민박은 그 태풍을 견디지 못했다. 바깥차에 지붕 일부가 내려앉았고 뒤쪽 창고의 한쪽 벽이 벌어졌으며 집 전체가 바다 쪽으로 조금 기울어진 듯 보였다. 며칠 뒤 면사무소와 철거업체 사람들이 그 집 앞에 모였다. 민박집 주인 강도현은 이미 몇 년 전에 죽었고 상속 문제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집은 오래 방치되어 있었다. 태풍 뒤 안전점검을 나온 공무원은 이 집을 더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벽이 언제 무너질지 몰랐고 아이들이 장난삼아 들어갔다가 사고라도 나면 책임질 사람이 없었다. 결국 파도 민박은 철거 대상이 되었다. 철거 첫날 아침, 하늘은 낮게 흐려 있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조금씩 새어나오긴 했지만 바람에는 아직 비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철거반장 문창식은 낡은 장갑을 끼고 집 뒤쪽 창고를 둘러보았다. 창고는 민박집 본체보다 더 오래되어 보였다. 문짝은 아래쪽이 썩어 반쯤 뜯겨 있었고 지붕 아래에는 오래된 어망과 비닐끈, 찢어진 우비, 녹슨 낚싯바늘 통 같은 것들이 아무렇게나 걸려 있었다. 한쪽에는 귤을 보관하던 플라스틱 상자들이 무너져 있었고 구석에는 입구가 깨진 항가리들이 검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여긴 먼저 비워야겠네. 창식이 말하자 젊은 작업자 하나가 코를 찡그렸다. 냄새가 왜 이래요? 귤 썩은 냄새 같은데. 실제로 창고 안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다. 단순히 오래된 집 냄새라고 하기엔 조금 더 눅눅했고 썩은 나무 냄새라고 하기엔 어딘가 달랐다. 바닷물에 젖었다. 마른 돌, 오래된 흙, 곰팡이, 시큼하게 말라붙은 귤 껍질,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먼지 같은 냄새가 한꺼번에 섞여 있었다. 창식은 그런 냄새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오래 비워둔 제주집에서는 대개 이런 냄새가 났다. 작업은 느리게 시작되었다. 먼저 창고 안에 남아있던 잡동사니를 밖으로 꺼냈고 그 다음 무너질 위험이 있는 나무 선반을 해체했다. 문제는 창고 가장 안쪽에 붙은 돌벽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흔한 현무암 벽이었다. 손바닥만 한 구멍이 숭숭 뚫린 검은 돌들이 서로 엉겨 붙어 있었고 그 사이를 오래된 시멘트가 메우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벽 앞에는 짐이 유난히 많이 쌓여 있었다. 오래된 어망, 비닐포대, 깨진 항아리, 못쓰는 장판, 녹슨 자전거 바퀴까지.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 벽이 보이지 않게 막아둔 것처럼 보였다. 작업자들이 물건을 치우자 벽의 이상한 부분이 드러났다. 다른 벽보다 색이 조금 달랐다. 왼쪽은 오래된 돌들이 바닷바람을 맞아 거칠게 닳아 있었지만 가운데 부분은 돌 사이 시멘트가 조금 더 매끈했고 회색빛도 달랐다. 창식은 손전등을 들어 벽 가까이 비추었다. 돌 사이 틈에 오래된 천조각 같은 것이 끼어 있었다. 이거 누가 나중에 덧댄 건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옆에 있던 작업자가 쇠지렛대를 틈에 넣고 힘을 주었다. 처음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번째로 더 깊이 밀어 넣었을 때 벽 안쪽에서 작고 둔한 소리가 났다. 툭! 돌이 떨어지는 소리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벽이 꽉 찬 구조라면 돌이 부서져 아래로 떨어지는 소리가 나야 했다. 하지만 방금 들린 소리는 바깥으로 부서진 소리가 아니라 안쪽 빈 공간 어딘가로 굴러떨어지는 소리에 가까웠다. 창식은 고개를 들었다. 작업자들도 잠시 말을 멈췄다. 아니 비었나? 누군가 말했다. 창식은 지렛대를 다시 밀어 넣었다. 이번에는 돌 하나가 통째로 빠지며 안쪽으로 기울었다. 그 틈에서 차갑고 막힌 공기가 천천히 흘러나왔다. 오래 닫혀있던 항아리 뚜껑을 연 것처럼 그 안의 공기는 바깥 공기와 전혀 다른 성질을 갖고 있었다. 썩은 냄새라기보다는 오래전에 죽은 냄새였다. 살아있는 것이 썩는 냄새가 아니라 한 번 갇힌 시간이 다시 밖으로 밀려 나오는 냄새. 작업자 하나가 욕을 낮게 뱉었다. 반장님, 여기 좀 이상한데요. 창식은 손전등을 틈 안으로 비췄다. 처음 보인 것은 흙도 돌도 아니었다. 파란색에 가까운 천 조각이었다. 색은 거의 빠져 있었고 먼지와 곰팡이가 붙어 있었지만 분명 천이었다. 그는 처음에 오래된 스카프나 옷가지가 벽 안에 끼어 있는 줄 알았다. 낡은 집을 뜯다 보면 별별 물건이 다 나왔다. 장난감, 신발, 쥐뼈, 부적, 오래된 사진. 그래서 그는 그 순간에도 아주 끔찍한 것을 상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빛을 조금 더 안쪽으로 밀어 넣은 순간 그의 손이 멈췄다. 천 아래로 희고 가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보였다. 그러나 빛이 흔들리며 그 형태를 다시 잡았을 때 그것은 나뭇가지가 아니었다. 손가락뼈였다. 아주 오래 말라붙어 돌가루와 먼지 사이에 반쯤 묻힌 사람의 손. 나와. 다 나와. 창식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다. 작업자들은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를 쳐다봤다. 창식은 손전등을 든 채 뒷걸음질 쳤다. 얼굴에서 피가 빠져 있었다. 경찰 불러, 지금 당장. 경찰이 도착했을 때 파도민박 앞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누구는 대문 밖에서 목을 길게 빼고 안쪽을 보려 했고 누구는 괜히 지나가는 척하며 발걸음을 늦췄다.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오래된 빈집 하나를 철거하다 경찰차가 여러 대 들어오는 일은 숨길 수 없는 일이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다. 창고 벽 안에서 뭔가 나왔대. 사람 뼈래. 아니, 애기 뼈라던데. 아니야, 여자 옷이 있었다던데. 강씨네 집이 결국 사고를 친 거라니까. 현장 감식반은 창고 안을 통제했다. 돌벽은 함부로 더 뜯지 못하게 되었고 법의학팀이 도착할 때까지 주변 물건들이 하나씩 사진으로 기록되었다. 현무암 벽 안쪽에는 실제로 좁은 빈 공간이 있었다. 사람 하나가 겨우 몸을 웅크리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폭. 외부에서 보기에는 평범한 벽이었지만 안쪽은 마치 일부러 만들어진
작은 감옥 같았다. 유골은 그 안에서 앉은 자세로 발견되었다. 몸은 완전히 누워있지 않았다. 무릎은 가슴 쪽으로 당겨져 있었고 한쪽 팔은 벽을 향해 뻗은 채 굳어 있었다. 손가락뼈 아래에는 깨진 플라스틱 조각이 있었다.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그것은 파도 민박에서 사용하던 오래된 방 열쇠표의 일부였다. 아마도 누군가 그것을 손에 쥐고 돌벽 안쪽을 긁었을 것이다. 가장 먼저 현장에 들어온 형사는 본능적으로 말을 잃었다. 사람의 죽음을 여러 번 본 사람도 이런 식으로 집안에 갇힌 죽음 앞에서는 쉽게 태연해질 수 없었다. 그것은 매장도 아니었고 유기도 아니었다. 시신을 숨긴다는 말로도 부족했다. 누군가는 사람 하나를 이 집의 구조 안에 넣어버렸고 그 위에 돌과 시멘트와 어망과 항아리를 쌓아 일상처럼 덮어두었다. 오후 늦게 제주청 미제사건팀의 강민서 경위가 현장에 도착했다. 그녀는 육지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몇 달 전 제주로 내려온 사람이었다. 말수가 적고 표정 변화가 거의 없는 편이었지만 현장을 보는 눈은 집요했다. 민서는 창고 입구에서 잠시 멈춰섰다. 바람이 열린 문틈으로 들어와 천장에 매달린 낡은 비닐끈을 흔들었다. 비닐끈이 서로 부딪힐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누군가 아주 약한 손톱으로 벽을 긁는 소리처럼 들렸다. 민서는 방진 장갑을 끼고 벽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유골보다 먼저 벽을 보았다. 돌의 배열, 시멘트의 색, 안쪽 공간의 폭, 바깥에 쌓여있던 물건들의 위치. 그리고 곧 알았다. 이건 태풍 때문에 우연히 드러난 것이 아니었다. 태풍은 단지 오래된 거짓말의 껍질을 조금 벗겼을 뿐이었다. 사람이 스스로 들어간 공간은 아니네요. 옆에 있던 감식반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안에서 닫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바깥에서 막은 겁니다. 민서는 손전등을 유골의 손쪽으로 옮겼다. 손가락뼈 아래 깨진 플라스틱 조각이 보였다. 그리고 그 앞쪽 돌 표면에는 짧고 가느다란 선들이 반복해서 남아 있었다. 처음 보면 자연스러운 흠집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선들은 한 방향으로만 나 있지 않았다. 위로 긁고 옆으로 긁고 다시 아래로 내려간 흔적.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도 멈추지 않으려 한 손의 흔적이었다. 이 사람 죽은 뒤에 넣은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 말을 한 사람은 민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문장이 창고 안에 떨어진 순간 모두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다시 세게 불었다. 현무암 돌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며 낮은 울림을 만들었다. 파도 소리와 섞인 그 울림은 꼭 벽 안쪽 어딘가에서 누군가 천천히 숨을 내쉬는 소리처럼 들렸다. 해가 기울 무렵 감식반은 유골 주변에서 몇 가지 물건을 수습했다. 녹슨 방 열쇠, 곰팡이 핀 파란색 스카프, 심하게 부식된 머리핀, 작은 필름통 하나, 그리고 돌틈에 끼어 있던 종이 조각. 종이는 거의 부서질 듯 약해져 있었고 글씨도 반쯤 번져 있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펼치자 검은 잉크로 눌러 쓴 한 줄이 보였다. 민서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았다. 오민주. 이름은 낯설었지만 형식은 익숙했다. 오래된 실종자 파일 속에서 몇 번이고 보았던 방식의 이름. 여행지에서 사라진 사람들. 마지막 목격자가 모호한 사람들. 스스로 떠났다고 처리된 사람들. 가족이 끝까지 아니라고 말했지만 결국 기록 속에서는 가출과 사고 사이 어딘가에 방치된 사람들. 그녀는 현장 밖으로 나와 낡은 민박집 전체를 올려다보았다. 바람에 깨진 창문이 흔들리고 있었다. 유리 조각이 남은 창틀은 마치 눈꺼풀처럼 덜그럭거렸고 그 뒤 어두운 방들은 오래전 손님들의 목소리를 아직 품고 있는 것처럼 조용했다. 이 집은 한때 누군가에게 잠을 제공했고 아침밥을 내어주었고 바다를 보러 온 사람들에게
하룻밤에 쉼터가 되어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민서의 눈에는 그 모든 친절한 외형이 다르게 보였다. 누군가 이 집에 들어왔다. 누군가 이 집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사라짐을 너무 오래, 너무 가까운 곳에 숨겨두었다. 민서는 다시 창고 쪽을 돌아보았다. 철거 작업자들이 걷어낸 어망과 항아리들이 마당 한쪽에 쌓여 있었다. 그 물건들은 14년 동안 벽을 가리고 있었을 것이다. 손님들은 그 앞을 지나며 귤을 먹고 사진을 찍고 바닷가 길을 물었을 것이다. 누군가는 아이 손을 잡고 창고 옆을 걸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밤에 바람 소리를 듣고 잠시 불안해하다가 다시 잠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벽 안쪽에서는 아무도 나가지 못했다. 그날 밤 경찰서 임시 사무실로 돌아온 민서는 먼지 냄새가 밴 증거 봉투들을 책상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다. 파란 스카프, 필름통, 방 열쇠, 종이 조각.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 종이 조각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 문장은 단순한 고백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누군가가 죽기 전에 남긴 암호 같았다. 오민주라는 이름 뒤에 또 다른 이름이 있고 그 이름 뒤에 더 오래된 죽음이 있으며 이 낡은 민박집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뜻처럼 느껴졌다. 민서는 파일 첫 장에 짧게 적었다. 잠시 후 그녀는 펜을 멈췄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다. 1997년 여름, 제주도는 지금보다 조금 더 멀리 있는 섬처럼 느껴졌다. 비행기를 타고 1시간도 안 되어 닿을 수 있는 곳이었지만 그 시절의 제주에는 아직 육지의 속도가 완전히 밀려들지 못한 구석들이 남아 있었다. 공항을 벗어나 동쪽 해안으로 가는 길에는 낮은 돌담과 귤밭, 바람에 눕다시피 흔들리는 억새와 비닐하우스들이 이어졌고 버스 정류장마다 바닷바람에 색이 바랜 시간표가 삐뚤게 붙어 있었다. 오민주가 제주에 도착한 것은 7월 중순의 흐린 오후였다. 27살. 서울에서 작은 여행 잡지사의 편집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한 달 전 회사를 그만둔 여자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휴가처럼 보였지만 그녀가 들고 온 가방 안에는 여벌옷보다 필름과 수첩이 더 많았다. 카메라 하나, 펜 2자루, 오래된 노트, 그리고 아직 누구에게도 보내지 못한 사직서 사본. 민주는 그 종이를 왜 버리지 않았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다. 다만 서울을 떠나오던 날 그것을 가방 깊숙이 넣으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을 뿐이었다. 공항 앞 택시 승강장에서 그녀는 기사에게 동쪽 바닷가 근처 조용한 민박집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유명한 관광지 말고 사람이 많지 않고 바다가 가깝고 혼자 묵어도 이상하게 보지 않는 곳. 기사는 백미러로 그녀를 한번 힐끗 보더니 요즘 젊은 여자들은 다들 혼자 여행을 잘 다닌다고 웃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보았다. 회색빛 바다가 멀리 보였다가 사라졌고 길가의 돌담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누군가의 발자국과 말을 조용히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낮게 이어졌다. 파도민박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낡긴 했는데 바다는 가까워요. 주인도 조용한 편이고. 기사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원래 예약을 하고 온 것이 아니었다. 제주에 오면 아무데나 들어가 며칠 묵고 바다를 보고 사진을 찍고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래서 파도민박이라는 이름도 그때 처음 들었다. 이름은 평범했다.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오래 기억될 것 같지 않은 이름이었다. 민박집은 마을 끝에 있었다. 본체는 낮은 지붕을 얹은 오래된 집이었고 앞마당에는 조그만 평상이 놓여 있었다. 마당 한쪽에는 바람에 말라 비틀어진 화분 몇 개가 있었고 뒤쪽으로는 귤밭과 창고가 보였다. 집 너머로는 바다가 가까웠다. 파도 소리가 분명히 들리진 않았지만 공기 속에 소금기와 해초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주인 강도현은 민박집 안쪽에서 천천히 나왔다.
쉰을 조금 넘긴 나이로 보였고 어깨는 넓었지만 움직임은 조심스러웠다. 그는 처음 보는 손님에게 필요한 만큼만 웃었다. 너무 차갑지도 너무 친절하지도 않았다. 민주는 그런 태도가 오히려 편했다. 서울에서 그녀를 지치게 했던 것은 늘 과장된 친절과 필요 없는 질문들이었으니까. 혼자 오셨습니까? 그가 물었다. 네, 며칠 쉬다 가려고요. 며칠이나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우선 이틀만 묵을게요. 강도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장부를 꺼냈다. 민주는 그가 숙박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장부가 단순한 숙박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순간부터 이상함이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름을 적을 때 유난히 천천히 썼다. 오, 민저주. 세 글자를 적고 나서도 잠시 펜을 멈추었다. 그리고 주소, 나이, 연락처, 도착 시간까지 물었다. 요즘 혼자 다니는 손님이 많아서요.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할 때가 있어야지요. 말은 자연스러웠다. 민주는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골 민박집 주인이 꼼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서울집 전화번호 대신 회사 근처 친구의 번호를 적었다. 퇴사한 사실을 아직 모든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강도현은 그 번호를 한 번 더 들여다보더니 장부를 덮었다. 그녀에게 배정된 방은 본체 끝 작은 온돌방이었다. 창문을 열면 귤밭 일부와 뒤쪽 창고 지붕이 보였다. 방 안에는 낮은 상, 낡은 이불장, 벽에 걸린 작은 거울이 전부였다. 민주는 짐을 풀고 카메라를 꺼냈다. 창밖으로 보이는 귤나무와 검은 돌담이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첫 필름을 넣고 창틀 쪽으로 다가가 몇 장을 찍었다. 찰칵. 셔터 소리가 방 안에서 작게 울렸다. 그날 저녁 민주는 마을 식당에서 갈치조림을 먹고 바닷가를 걸었다. 바다는 생각보다 어두웠다. 관광 안내 책자 속 제주의 바다는 늘 파랗고 밝았지만 저녁 무렵의 바다는 거의 검은 유리처럼 보였다. 파도는 낮게 밀려왔다가 현무암 바위 사이로 흩어졌고 바람은 그녀의 머리카락과 얇은 셔츠를 계속 뒤흔들었다. 민주는 노트에 짧게 적었다. 민박집으로 돌아왔을 때 강도현은 마당 평상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는 민주의 카메라를 보고 말했다. 사진 찍으러 오신 겁니까? 그냥 취미예요. 일도 조금 관련이 있고요. 뒤쪽 창고는 찍지 마세요. 민주는 걸음을 멈췄다. 왜요? 볼 것도 없고 위험합니다. 오래된 물건이 많아서 다치기 쉽습니다. 그 말은 타당했다. 하지만 말투가 조금 이상했다. 위험하다는 걱정보다는 누군가 선을 넘지 못하게 미리 못을 박는 듯한 느낌이었다. 민주는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창문을 닫기 전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뒤쪽 창고를 한 번 더 보았다. 어둠 속에서 창고는 낮게 웅크린 짐승처럼 보였다. 첫날 밤 민주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낯선 방의 천장은 생각보다 낮았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일정한 강역으로 이불 끝을 흔들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고 귤밭 쪽에서 나무잎이 스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러다 자정이 조금 넘었을 무렵 그녀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톡. 잠깐 멈춤. 톡톡. 다시 긴 침묵. 처음에는 빗방울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비는 오지 않았다. 민주는 몸을 일으켜 창문 쪽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귤나무 그림자가 낮게 흔들리고 있었다. 소리는 뒤쪽 창고 방향에서 난 것 같았다. 바람이 돌담 사이를 통과하면서 내는 소리일 수도 있었다. 제주에서는 돌도 바람을 받으면 소리를 낸다는 말을 택시기사에게 들은 기억이 났다. 그녀는 다시 누웠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소리가 다시 들렸다. 톡, 톡, 톡. 이번에는 더 분명했다. 무언가가 안쪽에서 벽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
빠르지도 않고 크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무 약해서 더 신경 쓰이는 소리였다. 민주는 방 안에 작은 전등을 켰다. 노란 빛이 벽지 위에 번졌다. 그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소리는 멈췄다. 마치 그녀가 들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처럼.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식당 대신 민박집에서 아침을 먹었다. 강도현은 보리밥과 된장국, 무말랭이, 작은 접시에 담긴 귤을 내왔다. 그는 손님에게 말을 많이 걸지 않았다. 민주는 그 점이 마음에 들면서도 이상하게 불편했다. 말수가 적은 사람과 일부러 말을 아끼는 사람은 다르다. 강도현은 후제 가까웠다. 어젯밤에 뒤쪽에서 무슨 소리 나던데요? 민주가 밥을 먹다 말고 말했다. 강도현의 숟가락이 아주 잠깐 멈췄다. 바람입니다. 돌 두드리는 소리 같았어요. 제주 집은 다 그렇습니다. 바람이 돌담 치는 소리예요. 오래 있으면 익숙해집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민주도 굳이 캐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다시 숟가락을 들기 전 눈동자가 아주 짧게 뒤쪽 창고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그녀는 보았다. 오후에 민주는 카메라를 들고 마을을 돌아다녔다. 바닷가에서 해녀들이 젖은 머리를 감싸고 웃는 모습, 항구에 묶인 작은 배, 귤밭 사이 좁은 길, 돌담 위에 앉은 고양이. 그녀는 그런 것들을 천천히 찍었다. 그러다 민박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옆집 마당에서 풀을 다듬고 있던 노인 양복남을 만났다. 서울서 온 아가씨지? 노인은 먼저 말을 걸었다. 네, 파도민박에 묵고 있어요. 그 말을 듣자 노인의 손이 잠시 멈췄다. 아주 짧은 변화였지만 민주는 놓치지 않았다. 거기 오래 묵지 마. 왜요? 집이 눅눅해. 젊은 사람한텐 안 좋아.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풀을 뽑았다. 민주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전날 밤 들은 소리가 생각났다. 혹시 밤에 창고 쪽에서 소리 나는 거 들으신 적 있어요? 양복남은 이번에는 아예 고개를 들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흙을 털며 낮게 말했다. 제주에선 바람이 문도 두드리고 돌도 두드리고 사람 마음도 두드려. 너무 귀 기울이면 못 살아.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못 들은 건 못 들은 대로 두는 게 좋아. 그 말은 충고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경고처럼 들렸다. 민주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민박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노인의 말은 계속 머릿속에 남았다. 못 들은 건 못 들은 대로 두는 게 좋다. 대체 누가 무엇을 못 들은 척 해야 했던 걸까? 그날 늦은 오후, 민주는 우연히 뒤쪽 창고 근처로 갔다. 강도현은 장을 보러 나간 듯 보이지 않았다. 마당은 비어 있었고 바람 때문에 빨랫줄에 걸린 수건 몇 장만 흔들리고 있었다. 민주는 카메라를 들고 귤밭 쪽으로 걷다가 자연스럽게 창고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창고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반쯤 열린 틈 사이로 어둡고 시큼한 냄새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다만 문 앞에서 카메라를 들어 안쪽을 찍었다. 찰칵. 낡은 어망, 깨진 항아리, 벽에 걸린 우비, 바닥에 놓인 녹슨 낫, 그리고 가장 안쪽, 이상하게 짐이 많이 쌓인 돌벽. 그 벽 앞에 유난히 낡은 어망과 항아리가 몰려 있었다. 민주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때 그녀는 돌벽 아래쪽 시멘트 색이 다른 것을 보았다. 다른 부분은 오래된 먼지와 곰팡이로 거칠었지만 가운데 부분은 묘하게 매끈했다. 마치 몇 년 전 한 번 다시 손댄 것처럼. 그녀는 다시 카메라를 들었다. 찰칵. 셔터 소리가 난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뭐 하십니까? 민주는 놀라 몸을 돌렸다. 강도현이 마당 입구에 서 있었다. 언제 돌아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다. 그냥 사진을 좀 찍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목소리는 높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방 안의 공기보다 창고 앞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다. 민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내렸다. 죄송해요.
들어가진 않았어요. 강도현은 대답하지 않고 그녀를 지나쳐 창고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생각보다 컸다. 쾅! 그 소리에 귤나무 위에 앉아있던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그날 저녁 민주는 방에서 짐을 조금 정리했다. 원래는 사흘쯤 더 머물 생각이었지만 마음이 바뀌고 있었다. 민박집이 싫다기보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계속 따라붙었다. 창고, 돌벽, 밤의 소리, 양복남의 말, 그리고 강도현의 눈빛. 각각은 별것 아닌 일처럼 보였다. 하지만 모두를 한데 놓고 보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았다. 민주는 내일 아침 일찍 나가기로 했다. 그녀는 노트에 숙소 이름과 날짜를 적고 필름통 2개를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다 문득 오늘 찍은 창고 사진이 떠올랐다. 혹시 별것 아닌 사진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진을 반드시 현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다. 민주는 몸을 굳혔다. 오민주 씨. 강도현의 목소리였다. 네. 아까 너무 날카롭게 말한 것 같아서요. 미안합니다. 창고는 위험해서 그런 겁니다. 민주는 문을 조금 열었다. 강도현은 문 밖에 서서 낡은 공책 하나를 들고 있었다. 낮에 사진 찍는 걸 보니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요. 예전 제주 이야기를 적어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돌집이랑 바람에 관한 이야기들. 보실래요? 민주는 망설였다. 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다. 강도현은 그녀의 망설임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조용히 서 있었다. 어디 있는데요? 창고에 있습니다. 금방 가져가시면 됩니다. 민주는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방 안에는 이미 정리한 가방이 놓여 있었다. 내일 아침이면 떠날 수 있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카메라를 챙겼다. 그것이 훗날 그녀가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 했던 첫 번째 행동이었는지도 모른다. 마당으로 나왔을 때 바람은 낮보다 더 차가웠다. 귤나무 잎이 어둠 속에서 낮게 흔들리고 먼 바다에서는 파도가 검은 돌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 강도현은 앞서 걸었고 민주는 두세 걸음 뒤에서 따라갔다. 창고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유 없이 뒤돌아보았다. 자신이 묵던 방의 창문이 보였다. 노란 전등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마치 아직 그 안에 자신이 남아있는 것처럼. 강도현은 창고 문을 열었다. 안쪽에서는 낮에 맡았던 그 시큼하고 눅눅한 냄새가 다시 흘러나왔다. 들어오세요. 민주는 문턱 앞에서 잠시 멈췄다. 그 순간 창고 가장 안쪽 돌벽 어딘가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났다. 톡. 민주는 강도현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아주 잠깐 어깨가 굳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은 반쯤만 보였다. 바람입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민주는 그때 이미 알았다. 그건 바람이 아니었다. 강민서가 오민주의 이름을 처음으로 오래된 전산 기록에서 찾아낸 것은 유골이 발견된 다음 날 새벽이었다. 제주청 미제사건팀 사무실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 조용해졌고 창밖으로는 바람이 유리창을 낮게 긁고 지나갔다. 책상 위에는 파도민박 돌벽에서 수습된 증거 사진들이 널려 있었다. 파란 스카프, 녹슨 방 열쇠, 필름통, 머리핀, 그리고 종이 조각. 그 중에서도 민서의 시선은 계속 그 한 줄에 멈췄다. 오민주. 처음에는 단순히 피해자의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름이 적힌 방식이 이상했다. 누군가 그 이름을 확인해 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름을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지막 이름이 아니라면 그 앞에 다른 이름들이 있었다는 뜻이었다. 아니면 오민주가 아닌 누군가를 마지막까지 불렀다는 뜻일 수도 있었다. 민서는 1997년 제주 지역 실종 신고 기록을 뒤졌다.
그 시절 자료는 지금처럼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일부는 전산화되어 있었고 일부는 오래된 종이철로 보관되어 있었다. 이름이 틀리게 입력된 것도 있었고 신고 날짜와 발생 날짜가 뒤섞인 것도 있었다. 여행객 실종은 특히 더 그랬다. 성인 여성이 혼자 여행하다 연락이 끊기면 당시에는 가출이나 자발적 잠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가족이 아무리 이상하다고 말해도 현장에 피가 없고 목격자가 없고 누군가 끌고 갔다는 증거가 없으면 사건은 쉽게 식어갔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었을 때 민서는 마침내 한 파일을 찾아냈다. 민서는 그 줄을 오래 바라보았다. 자발적 이동, 해안사고, 오래된 실종 파일에서 너무 자주 보던 말이었다. 사람 하나가 사라졌을 때 세상은 대개 가장 편한 설명부터 붙였다. 스스로 떠났을 것이다. 바다에 빠졌을 것이다. 어딘가에서 새 삶을 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대부분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수사를 멈추게 하는 문장으로만 작동했다. 오민주의 실종 신고자는 서울에 사는 친구 박지연이었다. 파일에는 지연이 민주는 연락 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니다 라고 여러 번 주장한 기록이 있었다. 둘은 같은 잡지사에서 일했고 민주는 제주에 도착한 첫날 저녁 공중전화로 지연에게 연락했다. 며칠만 있다 갈게. 여기 이상하게 조용해. 그것이 친구가 들은 마지막 목소리였다. 이후 민주는 회사에도 집에도 친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초동 수사 당시 파도민박 주인 강도현은 매우 차분하게 진술했다. 오민주는 7월 17일 새벽 혼자 짐을 챙겨 나갔다고 했다. 바닷가 일출을 보고 성산 쪽으로 갈 예정이라고 했으며 숙박비는 방 안 작은 상 위에 놓고 갔다고 말했다. 방은 정리되어 있었고 이불도 접혀 있었으며 민주의 큰 가방도 사라져 있었다. 그 진술은 겉보기에는 자연스러웠다. 여행객이 일정을 바꾸는 일은 흔했고 혼자 떠나는 사람은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 움직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읽으면 그 진술은 너무 깨끗했다. 너무 잘 정돈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실종된 사람이 아니라 실종된 것처럼 보여야 하는 방을 먼저 준비해둔 사람의 말 같았다. 민서는 초동 수사 기록 옆에 현장 유류품 목록을 놓았다. 파도민박 돌벽 안에서 발견된 물건 중에는 방 열쇠 조각과 스카프뿐 아니라 작은 머리핀과 필름통, 그리고 낡은 신분증 케이스 일부가 있었다. 신분증 케이스에는 거의 지워졌지만 서울의 한 디자인 전문학교 로고가 남아 있었다. 오민주가 실제로 사용하던 물건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상했다. 정말 새벽에 스스로 떠난 사람이라면 왜 카메라 필름과 열쇠, 스카프, 머리핀 같은 물건들이 돌벽 안에 남아 있어야 했을까? 더구나 방 안에 숙박비를 두고 갔다는 강도현의 진술도 이상했다. 민박집을 떠나는 사람이 열쇠는 반납하지 않고 숙박비만 가지런히 두고 정작 자신의 중요한 물건은 벽 안에 남긴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민서는 파도민박을 다시 수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본체는 태풍 때문에 일부 무너져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철거되기 전이었다. 감식반은 방 하나하나를 다시 살폈다. 낡은 이불장 안, 천장 합판 위, 부엌 찬장 뒤, 마루 아래. 오래된 집은 사람보다 기억력이 좋을 때가 있었다. 한때 그곳을 지나간 손길들이 먼지 아래, 틈새 안, 변색된 종이 위에 예상치 못한 흔적을 남기곤 했다. 그날 오후 감식반은 본차의 다락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는 오래된 귤 상자를 잘라 만든 것처럼 보였고 바깥쪽에는 비닐끈이 여러 번 감겨 있었다. 안에는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밴 공책들이 들어있었다. 표지에는 아무 제목도 없었다. 다만 연도만 적혀 있었다. 1989, 1990, 1991, 그리고 1997. 민서는 장갑을 낀 손으로 1997년 공책을 펼쳤다.
처음 몇 장은 평범한 숙박 기록처럼 보였다. 날짜, 이름, 지역, 인원수, 받은 돈. 하지만 뒤로 갈수록 기록은 이상하게 변했다. 강도현은 손님들의 이름만 적은 것이 아니었다. 말투, 걸음걸이, 술을 마시는지, 밤에 몇 번 밖으로 나갔는지, 누구에게 전화를 했는지, 혼자 왔는지, 가족이 있는지까지 적어두었다. 민서는 페이지를 넘기는 손을 멈췄다. 오민주의 이름이 거기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숙박 기록처럼 적혀 있었다. 그러나 며칠 뒤 페이지에 같은 이름이 다시 등장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민서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지 않았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그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다. 벽을 들음. 사람은 벽을 볼 수는 있어도 벽을 듣는다고 쓰지는 않는다. 누군가 그런 표현을 썼다면 그것은 벽 안에서 무언가 소리가 났다는 뜻이다. 그리고 강도현은 오민주가 그것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1997년 공책을 더 넘겼다. 오민주의 이름이 적힌 뒤부터 글씨가 조금씩 달라져 있었다. 평소에 차분하고 반듯한 글씨가 아니라 군데군데 힘이 과하게 들어가 있었다. 어떤 문장은 눌러쓴 탓에 다음 장까지 자국이 남아 있었다. 민서는 등 뒤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일기가 아니었다. 적어도 정상적인 일상 기록은 아니었다. 강도현은 손님을 맞이하는 민박집 주인이 아니라 집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관찰하는 감시자처럼 보였다. 그리고 오민주는 그 감시자의 눈에 들어왔다. 혼자 왔고, 사진을 찍었고, 창고를 보았고, 벽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민서는 1989년 공책도 펼쳤다. 그 순간 공기의 무게가 조금 달라지는 듯했다. 낡은 종이는 습기를 먹어 끝이 말려 있었고 일부 페이지는 서로 달라붙어 있었다. 처음에는 가족 이야기와 민박 수리 기록이 섞여 있었다. 귤값, 창고 지붕, 바람 때문에 깨진 유리, 손님 불평 같은 평범한 내용들. 그러다 어느 날부터 한 이름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정한 기록처럼 보였다. 서윤이 서울에 가고 싶다고 했다. 서윤이 또 나를 모른 척했다. 서윤이 바다 쪽 길을 오래 보았다. 서윤이 짐을 숨겨두었다. 하지만 며칠 뒤 문장의 온도는 급격히 변했다. 민서는 잠시 책장을 넘기지 못했다. 한서윤. 파일을 조회하자 결과는 금방 나왔다. 강도현의 외동딸. 1989년 9월, 당시 19세. 해안가에서 실종. 바닷가 바위 근처에서 슬리퍼 한 짝이 발견되었고 파도가 거센 날이었기 때문에 실족 사고로 추정. 시신은 발견되지 않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문장이 민서의 시선을 잡았다. 오민주도 처음에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서윤도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파도민박과 연결되어 있었다. 민서는 다시 1997년 일기장 마지막 부분을 펼쳤다. 오민주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 주변 페이지 몇 장은 찢겨 있었다. 칼로 자른 것이 아니라 급하게 손으로 뜯어낸 흔적이었다. 남은 종이 가장자리에는 검은 잉크가 번져 있었다. 복원하면 뭔가 읽힐 수도 있겠지만 육안으로는 단어 몇 개만 보였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페이지에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민서는 그 문장을 본 순간 오민주의 종이 조각을 떠올렸다. 마지막 이름은 오민주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강도현이 마지막에 적은 이름은 한서윤이었다. 죽은 딸의 이름, 혹은 죽었다고 처리된 딸의 이름. 오민주의 실종 기록 안에 갑자기 한서윤이라는 이름이 들어와 있었다. 이 사건은 이제 단순한 여행객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1997년에 오민주와 1989년에 한서윤이 같은 벽, 같은 창고, 같은 남자의 기록 안에서 겹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만난 적이 없었을 것이다. 나이도, 삶도, 사라진 이유도 달랐다. 하지만 강도현의 일기장 속에서는 두 이름이 한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그 방향은 파도민박 뒤쪽 창고였다. 그리고 그 창고 안의 돌벽이었다. 민서는
감식반의 1989년 이후 창고 보수 기록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면사무소 건축 관련 민원 기록, 자재 구입 내역, 마을 사람들 진술까지 모두 필요했다. 몇 시간 뒤 오래된 기록 하나가 나왔다. 1989년 10월 강도현이 태풍 피해 복구 명목으로 창고 뒤쪽 돌벽을 보수했다는 신고가 있었다. 신고라고 해도 간단한 확인 절차뿐이었다. 제주 오래된 집에서 돌담이나 창고 벽을 고치는 일은 흔했고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 하지만 민서는 이제 다르게 보았다. 한서윤이 사라진 직후 강도현은 창고 벽을 고쳤다. 오민주가 사라진 뒤에도 창고 벽 일부가 다시 손댄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14년 뒤 그 벽 안에서 오민주의 유골이 나왔다. 그녀는 사건판에 2개의 이름을 나란히 붙였다. 두 이름 사이에 붉은 펜으로 선을 그었다. 그 선은 지도 위 도로처럼 보이기도 했고 누군가의 목을 조르는 끈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날 밤 늦게 민서는 다시 일기장을 읽었다. 강도현의 문장은 시간이 갈수록 더 이상해졌다. 손님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떠나는 여자, 벽을 보는 여자, 바람에 귀 기울이는 여자라고 적은 부분도 있었다. 그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이름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집에 들어왔다가 떠나려는 움직임으로 본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움직임을 견디지 못했다. 민서는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펼쳤다. 만약 강도현이 오민주를 한서윤으로 착각했다면, 아니,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 오민주가 창고를 보고 벽을 듣고 사진을 찍는 순간 강도현에게 그녀는 오민주라는 낯선 여행객이 아니게 된 것이다. 그녀는 오래전 떠나려 했던 딸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존재였고 동시에 벽 안에 숨겨둔 비밀을 끌어내려는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그 밤 오민주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들은 말은 무엇이었을까? 나가지 마라, 보지 마라, 듣지 마라. 아니면 서윤아. 민서는 일기장을 덮었다. 사무실 형광등 아래에서 낡은 공책의 표지는 축축하게 어두워 보였다. 그녀는 이제 이 집이 단순히 시신을 숨긴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파도민박은 강도현에게 집이 아니라 떠나려는 이름들을 붙잡아두는 장소였다. 그리고 오민주는 그 집이 감추어온 이름을 들은 첫 번째 외부인이었다. 민서는 파일 표지 위에 새 제목을 적었다. 펜을 내려놓은 뒤에도 그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밤바람이 경찰서 외벽을 스치고 있었다. 그 소리는 멀리 바다에서 시작되어 마을의 돌담과 빈집의 창문과 무너진 민박집 창고를 지나 여기까지 따라온 것처럼 들렸다. 그리고 민서는 문득 생각했다. 어쩌면 오민주가 들은 것은 벽 안의 소리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누군가가 오래전에 지워버린 이름을 들은 것인지도 몰랐다. 한서윤이라는 이름은 오래된 실종 기록 속에서 처음엔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종이 파일의 모서리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표지에는 1989년 9월이라는 날짜와 함께 해안 실족 추정이라는 문장이 굵은 펜으로 적혀 있었다. 강민서는 그 문장을 보자마자 손끝에 걸리는 이질감을 느꼈다. 실족 추정,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 시신 미발견, 오래된 사건에서 너무 쉽게 쓰이고 너무 빨리 사람을 기록 밖으로 밀어내는 말들이었다. 한서윤은 당시 19살이었다. 파도민박 주인 강도현의 외동딸. 마을 사람들 말로는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눈이 큰 아이였다고 했다. 제주바람에 익숙한 아이였지만 마음은 늘 바다 건너편을 향해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에 있는 미용학원이나 사진학원에 가고 싶어 했고 민박집 일을 물려받으라는 아버지와 자주 부딪혔다. 기록에는 그런 사적인 갈등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 보고서 속 한서윤은 그저 가족과 다툰 뒤 해안가로 나간 것으로 보임이라고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민서는 알았다. 사람의 죽음이나 실종은 그렇게 한 줄로 끝나지 않는다. 한 줄짜리 설명 뒤에는
보통 누군가가 듣지 않은 말과 누군가가 지워버린 시간과 누군가가 너무 빨리 덮어버린 장면이 남아있다. 그녀는 먼저 파도민박 옆집에 살던 양복남을 다시 찾아갔다. 복남은 이미 80을 넘긴 노인이었고 마을에서는 말수가 적고 귀가 어두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민서는 그런 설명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 오래된 마을에서 정말 귀가 어두운 사람은 드물다. 대개는 너무 많은 것을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듣지 못한 척하는 법을 배웠을 뿐이다. 복남의 집은 파도민박보다 조금 높은 곳에 있었다. 마당에는 바람에 검게 마른 고추대가 서 있었고 낮은 돌담 너머로 무너진 민박집 창고가 보였다. 민서가 한서윤의 사진을 내밀자 복남은 한동안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서윤은 교복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입꼬리는 웃는 듯 마는 듯 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먼 곳을 보고 있었다. 그 애는 제주에 오래 있을 애가 아니었어. 복남이 낮게 말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맨날 바다만 봤거든. 바다를 좋아해서 보는 게 아니야. 나갈 길을 찾는 사람처럼 봤지. 복남의 말은 천천히 이어졌다. 한서윤은 1989년 여름 내내 아버지와 자주 싸웠다. 특히 서울 이야기가 나오면 강도현은 사람이 달라졌다고 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느린 사람이었지만 딸이 섬을 떠나겠다고 말할 때만큼은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는 딸에게 이 집은 내 집이고 네 엄마가 죽기 전까지 지킨 집이며 네가 떠나면 이 집은 무너진다고 말했다. 서윤은 그 말에 질린 듯 소리쳤다고 한다. 집이 무너지는 게 왜 내 탓이야. 복남은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너무 또렷해서 오히려 오랫동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고 했다. 서윤이 사라지기 전날 밤에도 싸움은 있었다. 바람이 센 밤이었다. 복남은 잠을 자려다 파도민박 쪽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창문을 열어보니 본차의 뒤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고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난 아버지 물건이 아니야. 그 다음에는 남자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다. 정확한 말은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복남은 그 목소리의 톤을 기억했다. 화를 내는 소리라기보다 무언가를 설득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를 악무는 소리였다고 했다. 잠시 후 창고 쪽으로 발소리가 났고 다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때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민서의 질문에 복남은 오래 침묵했다. 마당 끝에서 바람이 돌담 사이를 지나가며 낮게 울었다. 노인은 손등에 검은 반점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때는 남의 집 싸움에 끼어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 더구나 강도현은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이었으니까. 딸하고 싸운다고 해도 다음 날이면 그냥 또 지나가는 일인 줄 알았지. 그 다음 날 서윤 씨가 사라졌고요. 복남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닷가에서 슬리퍼가 나왔다고 했어. 다들 파도에 휩쓸린 거라고 했지. 근데 나는 이상했어. 그 애가 바다를 무서워했거든. 민서는 그 대목에서 펜을 멈췄다. 바다를 무서워했다고요? 어릴 때 물에 빠질 뻔한 적이 있었대. 그래서 바닷가 가까이는 가도 바위 아래까지는 잘 안 내려갔어. 그런데 그런 애가 태풍 뒤 높은 파도 치는 밤에 혼자 바닷가로 갔다. 나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 그것은 기록 어디에도 없는 말이었다. 한서윤이 바다를 무서워했다는 사실. 실족 사고로 처리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그 장소에 자발적으로 갈 가능성이 낮았다는 중요한 단서였다. 민서는 노인의 진술을 적으며 파도민박 창고 쪽을 바라보았다. 무너진 벽 일부가 파란 방수포로 덮여 있었다. 그 아래 어딘가에서 오민주의 유골이 나왔다. 그리고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된 누군가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몰랐다. 감식 결과는 며칠 뒤 나왔다. 창고 안쪽 돌벽은
한 번에 지어진 구조가 아니었다. 겉보기에는 하나의 벽처럼 보였지만 시멘트 성분과 돌 배열, 내부 틈의 형태가 두 시기로 나뉘어 있었다. 가장 안쪽의 오래된 보강층은 1980년대 말에 손댄 흔적이 있었고 그 바깥쪽을 덮은 비교적 새로운 층은 1990년대 후반에 다시 덧댄 것으로 추정되었다. 민서는 보고서를 읽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1989년 한서윤이 사라진 해, 1997년 오민주가 사라진 해, 두 날짜가 같은 벽 안에서 서로 다른 층으로 남아 있었다. 감식팀은 더 깊은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 돌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분리했다. 현무암은 겉보기엔 단단했지만 오래된 시멘트와 습기를 먹은 틈은 생각보다 쉽게 부서졌다. 벽을 해체할수록 안쪽에서는 흙과 먼지, 오래된 해풍의 소금기가 굳은 가루가 떨어졌다. 그리고 오민주의 유골이 있던 위치보다 더 안쪽, 사람이 손을 넣기도 어려운 좁은 틈에서 작은 뼈 조각 몇 점과 녹슨 금속 단추가 발견되었다. 처음에는 동물 뼈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 오래된 집의 벽 속에서는 쥐나 고양이, 새의 뼈가 나오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그러나 법의학자는 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낮췄다. 뼈 조각의 형태와 크기, 함께 발견된 천 조각과 단추의 위치가 사람의 유류 흔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민서는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 뒤늦게 형태를 얻는 느낌이었다. 한서윤은 바다로 사라진 것이 아닐지 모른다. 파도는 그녀를 데려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거짓말을 대신 덮어준 것일지 모른다. 그녀는 1989년 강도현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한서윤이 사라진 직후의 페이지는 이상할 정도로 짧았다. 보통 그는 날씨, 손님, 집수리, 돈 문제를 길게 적었지만 그 시기에는 단어 몇 개만 남겨져 있었다. 민서는 그 네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아이가 조용해졌다. 돌은 생각보다 깊다. 아침에 아무도 몰랐다. 그것은 죄책감의 언어일 수도 있었고 스스로에게 하는 변명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민서에게는 거의 현장 기록처럼 보였다. 한서윤은 어딘가에서 조용해졌고 강도연은 돌의 깊이를 확인했으며 다음 날 아침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그 뒤 그는 창고 벽을 고쳤다. 복남은 며칠 뒤 추가 진술에서 또 하나를 떠올렸다. 한서윤이 사라진 지 사흘째 되던 날 강도현이 새벽부터 창고 뒤쪽에 돌을 쌓고 있었다는 것이다. 마을 사람 하나가 아직 딸도 못 찾았는데 무슨 벽 공사냐고 말하자 그는 태풍 때 갈라진 곳을 그냥 두면 집이 무너진다고 대답했다. 당시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더 묻지 않았다. 슬픔에 빠진 아버지가 무언가에 매달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서는 이제 알았다. 그 벽 공사는 슬픔이 아니었다. 공포였고 은폐였고 어쩌면 집착이었다. 강도현은 딸을 잃은 아버지가 아니라 딸을 잃었다고 말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남자였을지 모른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자신의 거짓말을 다른 방식으로 믿기 시작했다. 서유는 떠난 것이 아니라 집안에 남아있다. 바다는 데려가지 못했다. 돌이 지켰다. 벽이 붙잡았다. 그런 식으로 그는 자신의 죄를 미친 믿음으로 바꿔갔을 것이다. 문제는 오민주였다. 오민주는 그 벽을 보았다. 사진을 찍었다. 밤에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어쩌면 벽 안쪽 어딘가에 남아있던 한서윤의 흔적을 알아차렸을지도 모른다. 민서는 오민주의 필름 복원 작업 결과를 기다리며 그녀가 찍은 마지막 동선을 다시 그렸다. 민박집 방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귤밭, 뒤쪽 창고로 이어지는 좁은 길, 문 앞에 낡은 어망, 벽 앞을 가린 항가리와 비닐 포대, 그 사이에 아주 작게 벌어진 돌틈. 만약 카메라 렌즈가 그 틈을 잡았다면 사진 속에는 무엇이 찍혔을까? 단순한 어둠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오래된 옷자락이었을까? 그도 아니면
한서윤이 마지막으로 남긴 어떤 표시였을까? 강도현의 일기장에는 1997년 오민주가 사라지기 하루 전 이런 문장이 있었다. 민서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강도현이 오민주를 단순히 목격자로만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오민주를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경찰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만은 아니었다. 더 깊은 곳에는 한서윤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자신이 돌 안에 묻었다고 믿었던 딸, 혹은 돌이 지켜주었다고 스스로 속여온 딸이 오민주의 눈과 귀를 통해 다시 바깥으로 나오려 한다고 느꼈던 것이다. 그날 밤 민서는 파도민박 현장으로 다시 갔다. 이미 본체의 일부는 철거 준비로 비워져 있었고 창고 주변에는 감식용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다. 밤의 제주는 낮보다 훨씬 깊었다. 바람은 귤밭을 지나며 잎을 낮게 흔들었고 멀리 바다는 검은 돌을 천천히 두드렸다. 민서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 돌벽 앞에 섰다. 벽은 반쯤 열려 있었다. 오민주가 있던 바깥층은 드러났고 그 안쪽 어둠은 아직 완전히 해체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민서는 손전등을 들어 깊은 틈을 비추었다. 빛은 현무암의 구멍과 균열에 걸려 짧게 부서졌다. 그 순간 그녀는 벽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2시간을 겹쳐놓은 장소라는 생각을 했다. 1989년의 한서윤, 1997년의 오민주. 두 사람은 같은 벽 안에서 서로 다른 층으로 갇혔다. 한 사람은 집을 떠나려 했고 한 사람은 집의 비밀을 보았다. 그리고 강도현은 두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붙잡았다. 돌과 침묵과 바람을 이용해서. 민서는 벽 안쪽에서 발견된 작은 뼈조각 사진을 떠올렸다. 만약 그것이 한서윤이라면 그녀는 8년 동안 그 벽 안에 혼자 있었다. 그리고 1997년 오민주가 그곳에 들어왔다. 두 사람은 살아서는 만난 적이 없지만 죽음 속에서는 같은 벽을 나눴다. 그 생각은 민서를 오래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수첩을 꺼내 새 메모를 적었다. 마지막 줄을 적는 순간 바람이 창고 문을 밀었다. 문짝이 삐걱이며 흔들렸다. 그리고 돌벽 안쪽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톡. 민서는 고개를 들었다. 물론 그것은 바람일 수 있었다. 오래된 돌이 식으며 내는 소리일 수도 있었다. 감식 장비가 닿아 생긴 울림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민서에게 그 소리는 단순한 배경음으로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 이 집을 떠나고 싶었던 한 소녀가 자신보다 늦게 이 벽 안으로 들어온 또 다른 여자를 향해 아주 약한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내는 소리 같았다. 나는 여기 있었다고. 너도 들었느냐고.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야 한다고. 민서는 손전등 불빛을 벽 안쪽 깊은 곳에 고정했다. 그곳에는 아직 아무것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어둠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확신했다. 오민주가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바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서윤이라는 이름이 벽 안에서 되돌아오는 소리였다. 오민주가 파도민박 창고 문턱 앞에 멈춰 선 것은 밤 10시가 조금 지난 시각이었다. 그때 제주의 밤은 완전히 검지 않았다. 하늘에는 낮은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고 구름 사이로 보름을 며칠 지난 달빛이 잠깐씩 새어나왔다가 사라졌다. 그 빛이 귤밭 잎 위에 닿으면 잎사귀들은 젖은 비늘처럼 번들거렸고 다시 어둠이 내려오면 집 뒤편 전체가 한꺼번에 숨을 죽이는 것처럼 조용해졌다. 강도현은 창고 안쪽으로 먼저 들어갔다. 그는 손에 든 작은 손전등을 켜지 않았다. 대신 창고 입구 위에 매달린 노란 전구를 잡아당겼다. 전구가 2번 깜빡이다가 희미하게 켜졌다. 빛은 충분하지 않았다. 낡은 어망과 비닐포대, 벽에 걸린 우비와 깨진 항아리들이 전구 아래에서 길고 뒤틀린 그림자를 만들었다. 민주는 문 앞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낮에도 불편했던 곳이 밤이 되자 완전히 다른 장소처럼 느껴졌다. 집의 일부가 아니라 집이 숨겨둔 속살 같았다. 책이 어디 있다고 하셨죠?
민주가 물었다. 강도현은 돌아보지 않고 창고 가장 안쪽을 가리켰다. 저쪽입니다. 오래된 물건들 사이에 넣어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았지만 이상하게도 너무 침착했다. 민주는 카메라 끈을 손목에 한 번 더 감았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카메라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물건도 아니었고 어둠 속에서 플래시 한 번 터뜨린다고 상황이 달라질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카메라를 쥐고 있어야 마음이 조금 덜 불안했다. 누군가 자신이 본 것을, 자신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남겨줄 유일한 물건처럼 느껴졌다.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 냄새가 더 짙어졌다. 시큼하게 마른 귤껍질 냄새, 바닷물에 젖었다. 마른 어망 냄새, 오래된 흙과 곰팡이 냄새, 그리고 돌 사이에 갇혀 있다가 아주 조금씩 새어나오는 눅눅한 냄새. 민주는 숨을 얕게 들이마셨다. 전구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창고 안의 그림자들도 함께 움직였다. 그때마다 돌벽 앞에 쌓인 항아리와 비닐 포대들이 사람처럼 보였다가 다시 물건으로 돌아왔다. 낮에 찍은 사진 말입니다. 강도현이 갑자기 말했다. 민주는 걸음을 멈췄다. 사진이요. 창고 사진, 벽 사진.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정우빛이 그의 얼굴 한쪽에만 닿았다. 반대쪽 얼굴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 표정은 화가 난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오랫동안 참아온 무언가를 이제 더는 참지 않기로 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거 지우십시오. 민주는 순간 대답하지 못했다. 필름 카메라였다. 지운다는 말 자체가 맞지 않았다. 강도현도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지우라고 말했다. 사진이라는 물건이 이미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었다. 왜 그렇게까지 신경 쓰세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위험한 건 창고가 아니라 저 벽 아닌가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공기가 바뀌었다. 바람 소리도, 전구가 흔들리는 소리도, 먼 바다의 파도 소리도 잠깐 멀어진 것 같았다. 강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은 민주의 손목에 감긴 카메라 끈을 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민주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저 내일 아침에 나갈게요. 오늘은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창고 문이 닫혔다. 쾅 하는 소리가 창고 안을 짧게 울렸다. 민주는 반사적으로 뒤돌아보았다. 강도현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언제 움직였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빗장이 들려 있었다. 문 열어주세요. 민주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강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느리게 말했다.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쉬다 간다고 하지요. 그러다 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누군가를 불쌍하게 보고, 결국은 자기 갈 길을 갑니다. 무슨 소리예요? 서윤이도 그랬습니다. 그 이름이 나온 순간 민주는 등골이 차가워졌다. 한서윤. 그녀는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창고 안쪽 돌벽에서 들리던 약한 두드림, 낮에 보았던 시멘트의 다른 색, 양복남 노인의 이상한 침묵. 그 모든 것들이 그 이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저는 서윤이라는 사람 몰라요. 알게 됐겠지요. 강도현이 한 걸음 다가왔다. 벽 앞에서 오래 서 있었으니까, 밤에 들었으니까, 사진까지 찍었으니까. 민주는 그제야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사진 한 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경찰에 신고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다른 종류의 공포가 있었다. 누군가 오래전에 묻어둔 이름이 다시 불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의 공포. 민주는 카메라를 들어 그의 얼굴 쪽으로 향했다. 찰칵. 셔터 소리가 창고 안에서 선명하게 울렸다. 강도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민주의 손목을 잡아챘다. 카메라가 흔들렸고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비틀었다. 두 사람은 창고 안의 좁은 통로에서 엉켰다. 어망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항아리 하나가 옆으로 굴러가 깨졌다. 민주는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바깥에서는 바람이 창고 지붕을 때리고 있었고 멀리 파도 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살려주세요. 그녀는 문 쪽으로 몸을 던지려 했다. 하지만 강도현은 길을 막았다. 그는 젊지도 빠르지도 않았지만 이 창고의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어디에 낡은 상자가 있고 어디에 발이 걸리는지, 어느 쪽으로 밀면 사람이 돌벽 쪽으로 몰리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민주는 뒤로 물러서다가 귤 상자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손에 쥐고 있던 카메라가 바닥에 부딪혔다. 필름 감는 손잡이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돌벽 쪽에서 다시 소리가 났다. 톡, 톡톡. 민주는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었다. 강도현도 그 소리를 들었다. 그의 얼굴이 희게 굳었다. 그는 분노한 사람이라기보다 겁에 질린 사람처럼 보였다. 그 공포는 민주의 비명보다, 카메라보다, 경찰보다 더 컸다. 마치 벽 안쪽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고 믿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만해.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민주는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강도현은 벽을 향해 말하고 있었다. 그 다음 일은 빠르게 벌어졌다. 강도현은 민주의 입을 막고 그녀를 돌벽 앞쪽으로 끌었다. 벽 앞에 쌓아둔 비닐포대와 어망을 치우자 낮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틈이 드러났다. 사람 하나가 들어가기에는 지나치게 좁아 보였지만 안쪽은 더 깊은 공간으로 이어져 있었다. 돌과 돌 사이를 비워 만든 듯한 기묘한 구조였다. 민주는 몸부림쳤다. 손톱이 그의 손등을 긁었고 발끝이 항아리 조각을 찼다. 그러나 창고는 너무 좁았고 문은 닫혀 있었고 바깥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저씨, 제발요. 저 아무것도 못 봤어요. 사진도 안 가져갈게요. 민주는 애원했다. 그러나 강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본 사람은 잊지 못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들은 사람은 더 그렇고. 민주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좁은 틈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돌이 어깨와 팔꿈치를 긁었고 등은 차가운 벽에 부딪혔다. 숨이 막혔다. 그녀는 다시 바깥으로 나오려고 몸을 비틀었다. 그러나 강도현은 바깥에서 돌과 나무판을 움직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임시로 막는 듯한 소리였고 그 다음에는 더 무거운 것이 밀려오는 소리였다. 어망이 끌리는 소리, 항아리가 옮겨지는 소리, 시멘트 자루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열어요. 열라고. 민주는 미친 듯이 두드렸다. 손바닥으로 돌을 치고 무릎으로 벽을 밀고 목이 찢어질 만큼 소리쳤다. 하지만 창고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곧 바깥의 바람에 묻혔다. 강도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의 숨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있으면 됩니다. 그가 말했다. 벽은 소리를 잘 먹습니다. 민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온몸으로 이해했다. 그것은 칼을 보는 것보다 더 무서웠다. 피가 흐르는 것보다 더 공포스러웠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소리치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너무 차분했다. 마치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진 집의 일부를 다시 제자리에 넣는 사람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었다. 처음에는 민주의 비명이 컸고 주먹질도 강했다. 하지만 좁은 공간 안의 공기는 빠르게 무거워졌다. 돌틈으로 들어오는 공기는 너무 적었고 오래된 벽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목 안쪽에 달라붙었다. 그녀는 몸을 돌릴 수도 제대로 앉을 수도 없었다. 한쪽 무릎은 가슴에 눌려 있었고 오른쪽 어깨는 돌에 끼어 있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카메라는 바깥에 떨어졌는지 손에 닿지 않았다.
대신 손끝에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걸렸다. 낮에 받은 방 열쇠표였다. 언제 손에 쥐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민주는 그것을 꽉 잡았다. 그리고 돌벽 안쪽을 긁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살려달라는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조금 지나자 그녀는 일부러 선을 만들기 시작했다. 짧게 3번, 멈추고 2번, 다시 길게 1번. 누군가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연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손에 힘이 빠지고 손톱 밑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톡, 톡, 톡. 잠깐. 톡, 톡. 그 소리는 창고 밖으로 나갔을까? 아니면 벽 안에서만 맴돌다 사라졌을까? 민주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어느 순간 자신이 두드리는 소리 사이로 다른 소리가 섞여 들어오는 것 같았다. 아주 오래된 곳에서 들려오는 더 약하고 더 먼 두드림. 그녀는 처음엔 자신의 심장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리듬은 달랐다. 민주는 숨을 몰아쉬며 벽에 얼굴을 기댔다. 거칠고 차가운 돌 표면이 뺨에 닿았다. 그때 손끝이 벽 안쪽 어딘가에 새겨진 얕은 흠을 만졌다. 글자 같았다. 정확히 읽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손가락으로 더듬자 한 음절이 느껴졌다. 윤. 그리고 그 아래쪽 거의 지워진 선. 아, 서윤아. 누군가 오래전에 남긴 이름이었다. 민주는 눈을 크게 떴다. 이 벽 안에 자신보다 먼저 누군가가 있었다. 그것이 사람인지 기억인지 이름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그 순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위로가 아니었다. 더 깊은 절망이었다. 누군가 이미 여기서 사라졌고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 바깥에서는 강도현이 무언가를 옮기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그는 다시 벽을 막고 있었다. 나무판, 어망, 항아리, 비닐 포대. 창고가 원래 그랬던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민주는 마지막 힘으로 소리쳤다. 서윤이 누구야? 바깥의 움직임이 멈췄다. 민주는 다시 외쳤다. 한서윤, 당신 딸 맞지? 그 순간 바깥에서 무언가가 벽을 세게 쳤다. 돌 전체가 둔하게 울렸다. 민주는 몸을 움츠렸다. 강도현의 목소리가 아주 가까이에서 들렸다. 그 이름 부르지 마. 민주는 울면서도 웃음 같은 숨을 토했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그 이름이 열쇠였다. 자신이 살아나가지 못하더라도 그 이름만은 이 벽 안에 다시 남겨야 했다. 그녀는 방 열쇠표 조각을 더 세게 쥐고 돌을 긁었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한 글자라도 남기려 했다. 오, 민주. 그리고 그 아래, 서, 윤. 글자가 완성되었는지, 선만 남았는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숨이 점점 짧아졌다. 바깥의 소리는 멀어졌다. 정우의 희미한 빛도 돌틈 사이로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어둠은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들은 것은 파도 소리도 바람 소리도 아니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작은 두드림이었다. 톡, 톡톡. 마치 누군가가 벽 안쪽 더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나도 여기 있었다고. 너도 이름을 남기라고. 그날 밤 이후 오민주는 파도민박에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강도현은 그녀의 방 이불을 개고 숙박비 몇 장을 낮은 상 위에 올려두었다. 큰 가방은 어디론가 치웠고 신발 한 켤레도 보이지 않게 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서울 여자 손님이 새벽에 나갔다고 말했다. 성산으로 간다더라. 바다 보러 간다더라. 혼자 온 사람들은 원래 일정이 잘 바뀐다더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말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밤에 창고 쪽에서 희미한 소리를 들었지만 바람이라고 여겼다. 누군가는 강도현이 새벽부터 창고 앞에 어망을 다시 쌓는 것을 보았지만
민박집 주인이 자기 물건을 정리하는 일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오민주의 이름은 바깥에서 조금씩 흐려졌다. 하지만 벽 안에서는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가 마지막 힘으로 긁은 선과 손에 쥐고 있던 방 열쇠표 조각과 돌틈에 남은 숨의 흔적이 그 이름을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14년 뒤 태풍이 그 벽을 열었을 때 강민서는 그 흔적 앞에서 오래 서 있게 된다. 오민주는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보다 먼저 사라진 이름을 발견했고 자기 이름을 그 옆에 남겼다. 그 밤 파도민박 창고에서 강도현이 정말로 죽이려 했던 것은 한 사람의 목숨만이 아니었다. 그가 막으려 했던 것은 이름이었다. 오민주라는 이름, 한서윤이라는 이름,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그 두 이름을 함께 읽게 되는 순간이었다. 오민주의 필름이 복원되기까지는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 필름통은 14년 동안 돌벽 안에서 습기와 곰팡이를 먹은 채 버텼고 처음 꺼냈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감식관들은 제대로 된 사진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표면은 군데군데 들러붙어 있었고 일부는 빛에 닿기도 전에 부서질 것처럼 약해져 있었다. 하지만 강민서는 그 필름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오민주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필름을 지키려 했다는 사실이 이미 그녀에게는 하나의 진술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며칠 뒤 복원된 사진 일부가 민서의 책상 위에 놓였다. 완전한 사진은 많지 않았다. 몇 장은 빛이 번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몇 장은 곰팡이 얼룩 때문에 바다인지 하늘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래도 살아남은 장면들이 있었다. 귤밭 너머로 보이는 파도민박의 낮은 지붕, 마당 평상에 놓인 물컵, 창문 너머로 비스듬히 보이는 뒤쪽 창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진 한 장. 그 사진은 창고 안쪽 돌벽을 찍은 것이었다. 처음 보면 그냥 어두운 창고 사진처럼 보였다. 낡은 어망과 항아리, 벽에 걸린 우비, 바닥에 놓인 비닐포대가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하지만 확대하자 돌벽 가운데 부분이 이상하게 드러났다. 돌 사이 시멘트색이 달랐고 어망 사이로 작은 틈 하나가 보였다. 그 틈 안쪽 더 깊은 어둠 속에는 누군가 일부러 긁어놓은 듯한 선들이 있었다. 감식관은 그 선들이 글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사진은 흐렸지만 보정 후 일부 획이 드러났다. 완전한 문장이라고 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민서는 그중 두 글자를 알아보았다. 그것은 오민주가 죽기 전에 처음으로 본 이름이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한서윤이 오래전에 남긴 흔적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그 이름은 벽 안에 있었다. 바다에 빠져 사라졌다고 기록된 소녀의 이름이 민박집 창고 돌벽 안쪽에 남아 있었다. 민서는 그 순간 사건의 중심이 분명히 바뀌는 것을 느꼈다. 오민주 사건은 단순히 1997년에 벌어진 살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1989년에 시작된 은폐가 다시 사람 하나를 삼킨 사건이었다. 한서윤의 이름을 숨기기 위해 오민주가 죽었고 오민주가 죽으면서 한서윤의 이름을 다시 바깥으로 밀어낸 것이다. 법의학 감정 결과도 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오민주의 유골에서는 직접적인 흉기에 의한 치명상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대신 좁은 공간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몸을 비틀며 생길 수 있는 골절과 손상 흔적이 남아 있었다. 오른쪽 손가락뼈 주변에는 반복적인 마찰 흔적이 있었고 함께 발견된 방 열쇠표 조각에는 돌가루와 미세한 피부 조직이 묻어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까지 돌을 긁었다는 뜻이었다. 사인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웠지만 밀폐 공간 안에서의 저산소 상태와 탈수, 극심한 공포와 신체 손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민서는 그 설명을 듣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종이 위에 적힌 말은 차갑고 짧았지만 실제 그 시간이 어떤 것이었을지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다. 좁은 돌벽 안, 몸을 돌릴 수도 없는 자세, 점점 무거워지는 공기, 바깥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물건을 쌓는 소리, 그리고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벽. 그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다. 집을 이용한 감금이었고 벽을 이용한 질식이었으며 이름을 지우기 위해 사람을 구조물 속에 묻은 범죄였다. 강도현은 이미 죽어 있었다. 그는 파도민박이 문을 닫은 지 몇 년 뒤 혼자 살던 방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당시에는 지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되었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조사실에 앉혀 묻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다. 왜 딸을 벽 안에 숨겼는지, 왜 오민주를 같은 곳에 넣었는지, 마지막까지 그가 정말 두려워한 것이 경찰이었는지 아니면 벽 안에서 들려오는 이름이었는지. 하지만 죽은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일기장만 남아있었다. 민서는 1997년 일기장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었다. 찢긴 페이지 사이로 남은 문장들은 조각조각 흩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조금씩 맞춰졌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민서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강도현은 자신의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살인을 살인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감금을 감금이라고 부르지도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벽과 바람과 돌의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그것은 광기의 언어로 포장된 책임 회피에 불과했다. 벽은 사람을 붙잡지 않는다. 돌은 문을 닫지 않는다. 이름을 지우는 것은 집이 아니라 사람이다. 며칠 뒤 경찰은 파도민박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오민주는 1997년 7월 파도민박에서 강도현에 의해 살해되어 창고 돌벽 안에 은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1919년 실종된 한서연 사건 역시 해안 사고가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사망 및 은닉 사건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조사하겠다고 했다. 확정적인 기소는 불가능했다. 피해자는 사망했고 세월은 너무 많이 흘렀고 일부 증거는 복원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다. 하지만 민서에게 중요한 것은 적어도 하나였다. 오민주는 더 이상 자발적으로 사라진 여행객이 아니었다. 한서윤도 더 이상 바다에 휩쓸린 소녀로만 남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름을 되찾았다. 오민주의 가족이 제주에 내려온 날, 비는 오지 않았지만 바람이 강했다. 어머니는 유골함 앞에서 오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울지도 않았다. 너무 오랜 세월을 기다린 사람은 슬픔이 곧바로 나오지 않는다. 마치 몸 어딘가에서 굳어버린 돌처럼 감정이 움직이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러다 어머니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애가 혼자 무서웠겠네요. 그 말에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떤 위로도 그 문장 앞에서는 가벼워 보였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오민주가 마지막까지 혼자였는지 아니면 벽 안에 남아있던 한서윤의 이름과 함께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는 그녀의 마지막 시간이 완전히 무명으로 사라지지는 않았다. 한서윤으로 추정되는 뼈 조각은 추가 감정에 들어갔다. 신원 확인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직계 가족 대부분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남은 친척도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다. 하지만 민서는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사건판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았다. 한서윤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의혹의 메모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사건의 가장 오래된 문이었다. 파도민박은 결국 완전히 철거되었다. 본체의 기둥이 내려가고 창고 지붕이 사라지고 마지막 돌벽까지 해체되자 그곳에는 낮은 터만 남았다. 귤나무 몇 그루는 뿌리가 상에 베어졌고 마당을 가르던 좁은 길도 흙더미 아래 사라졌다. 오래된 집 하나가 없어진 것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장소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달랐다. 누군가 20년 넘게 입을 다물고 있던 집이 마침내 무너진 것 같았다. 철거 마지막 날, 민서는 현장에 다시 갔다. 작업자들은 남은 돌들을 트럭에 싣고 있었고 바람은 여전히 돌담 사이를 지나 낮은 소리를 냈다. 민서는 창고가 있던 자리 앞에 섰다.
이제 벽은 없었다. 어망도, 항아리도, 문도 없었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 서면 이상하게 공기가 조금 무겁게 느껴졌다. 아마 기억 때문일 것이다. 한번 어떤 죽음을 알게 된 장소는 아무리 깨끗하게 치워도 완전히 평범한 땅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그때 한 작업자가 작은 돌조각 하나를 들고 다가왔다. 경위님, 이거 혹시 보관해야 합니까? 민서는 돌을 받아들었다. 손바닥보다 조금 큰 현무암 조각이었다. 한쪽 면에 세 줄의 긁힌 자국이 남아있었다. 공부 자국일 수도 있었고 해체 과정에서 생긴 흔적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민서는 쉽게 버리라고 말하지 못했다. 선들은 짧았고 일정하지 않았고 어딘가 힘이 빠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아주 오래전 마지막 힘으로 남긴 표시처럼 그녀는 그 돌조각을 증거 봉투에 넣으라고 말했다. 혹시 모르니까요. 작업자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민서는 알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혹시 모른다는 말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혹시 모른다는 가능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두 여자의 이름이 그렇게 오래 벽 안에 갇혀 있었다. 그날 저녁, 민서는 사무실로 돌아와 사건 파일 마지막 장을 정리했다. 오민주의 사진을 붙이고 한서윤의 오래된 학생 사진을 그 옆에 놓았다. 두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서로를 몰랐다. 다른 시대, 다른 나이, 다른 이유로 그 집에 머물렀다. 하지만 강도현의 벽 안에서 두 사람은 같은 방식으로 지워질 뻔했다. 민서는 마지막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다. 그리고 한 줄을 더했다. 파일을 덮은 뒤에도 민서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창밖에는 제주 밤바람이 불고 있었다. 경찰서 유리창은 낮게 떨렸고 어디선가 금속 간판이 규칙적으로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톡, 톡톡. 그 소리는 우연한 바람 소리였을 것이다. 하지만 민서는 이제 그런 소리를 쉽게 지나칠 수 없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벽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리는 모든 것에는 어쩌면 아직 불리지 못한 이름이 숨어 있을지도 몰랐다. 오민주는 제주에 와서 잠시 사라지고 싶었을 뿐이었다. 서울에서의 피로와 상처와 실패에서 멀어지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벽 안에 갇혀 이름도 없이 잊히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다. 한서윤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집을 버리려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가지려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배신이라고 불렀고 떠나려는 딸의 이름을 돌 안에 가두었다. 그렇게 두 이름은 오랫동안 파도민박 뒤쪽 창고에 묻혀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귤나무 잎이 흔들릴 때마다, 손님들이 잠들 때마다, 누군가 마당을 쓸고 지나갈 때마다 그 이름들은 벽 안에서 조금씩 희미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오민주가 남긴 필름, 한서윤이라는 글자, 방 열쇠표로 긁은 돌, 그리고 주인이 찢어버리지 못한 일기장의 마지막 문장. 그 모든 것이 결국 벽보다 오래 버텼다. 파도민박은 사라졌다. 하지만 사건이 끝난 뒤에도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그 터를 멀리 돌아갔다. 바람 부는 밤이면 예전 창고가 있던 자리에서 돌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고 했다. 누군가는 그것을 귀신 소리라고 했고 누군가는 그냥 제주바람이라고 했다. 강민서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귀신이든 바람이든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누군가가 더는 못 들은 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마지막 이름은 오민주가 아니었다. 그 이름은 한서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문장은 다르게 읽혀야 했다. 마지막 이름은 한서윤도 아니었다. 마지막 이름은 끝까지 지워지지 않으려 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었다.